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개국기념 특강 신춘 2014 대한민국을 말하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카페 온에어가 국민TV 개국을 맞아 주간 특강을 마련합니다. 대한민국의 언론, 법조, 경제, 안보,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서 2014년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를 짚어냅니다. 3월 24일 월요일 서화숙 한국일보 선임기자, 3월 25일 화요일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 3월 26일 수요일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3월 27일 목요일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 3월 28일 금요일 홍세화, 말과 활 발행인이 시대의 화두를 제시합니다.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국민카페 온에어의 조합원과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관을 기대합니다. 서화숙 기자, 이정열 전 판사, 선대인 소장, 김종대 편집장이 나서는 월요일부터 목요일은 저녁 7시 반, 홍세화 발행인이 나서는 금요일은 오후 5시에 강연이 펼쳐집니다. 예. 계단을 6층까지 뛰어 올라왔더니 칼로리가 한 70kg 빠졌다는데요. 그런데 숨은 찹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TV 으라차차 안진걸입니다. 매주 목요일 함께 해주시는 국민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우리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방송도 하고, 국민TV에서 인터넷 기사로도 나오고 저녁에 팟캐스트로 나가고 그것이 또 트위터와 페이스북으로 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으라차차에 나오신 억울한 을들이 엄청 고맙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냥 그분들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세계에 대해서, 그분들의 고통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게 되면서 우리의 지식과 상식도 늘어나는 그런 몇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또 하나의 약속 영화 제작진과 그 영화의 모티브가 됐던 우리 너무나 안타까운 삼성전자 백혈병, 반도체 노동자들 백혈병, 그 고항유미 노동자의 아버님이신 황상기 아버님이 직접 강원도에서 여기까지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에 보면 그 김규리 영화배우님이 연기하셨던 그 노무사님 있잖아요. 그분이 이종란 노무사님을 또 모티브로 했는데 우리 반올림, 반도체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반올림의 이종란 노무사님도 오셔서 좀 이따 다 소개시켜 드릴 건데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예,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 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 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 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 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회원인 MBC 해직기자 이용마입니다. 2014년 대한민국은 과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 국가기관이 대대적으로 개입해 국민의 권리를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불법을 저지른 정부는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종북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국민과의 약속은 실종되고 공공부문 민영화가 국민의 동의 없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살 청년 참여연대는 다시 신발끈을 묶습니다.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나라, 권력이 국민에게 복종하는 나라, 특권층만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에 회원이 되어 함께 뛰어주세요.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번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목요일 오후만 되면 숨이 벅차고 가슴이 콩캉콩캉 뜁니다. 매번 진행할 때마다 힘이 드는데 막상 돌이보면 우리 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 시대의 이 민초들의 이야기,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막 저도 힘이 나지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또 하나 약속 영화의 돌풍을 불러일으켰던 분들, 영화는 돌풍이지만 내용은 정말 슬픔이죠. 그 영화와 관련된 분들이 모두 나와주셨습니다. 오늘 끝까지 한번 들어보실 만한 내용이고, 특히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백혈병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다시 한번 잠깐 들어는 봤지만 또 이렇게 며칠 지나면 잊어먹잖아요. 몇 분이나 돌아가신 건지, 왜 발생했는지. 그러니까 오늘 그 부분도 좀 정확하게 제가 같이 공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에 한 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영화 또 하나 약속 제작자이신 윤기호 PD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인사해 주시고. 김태윤 감독님은 이 국민TV에 자주. 네, 너무 자주 와서 제가 왔습니다. 아, 그랬군요. 윤기호 PD님. 사실은 방송국의 PD와 영화사의 PD는 좀 다르죠. 네. 영화 제작자에. 방송국 PD가 영화에서는 감독 같은 개념이고. 네, 감독 같은 개념이고. 우리 영화판에서의 PD는 제작 총지휘자라고 해야 되죠. 네, 편하게 말씀드리면 감독은 그 작품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프로듀서는 그 상품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하실 것 같습니다. 아, 이해가 아주 빠릅니다. 예, 좋네요. 예, 좋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예. 그리고, 이제 아버님 소개해 주려고 그러면 또 이렇게 웃음이 싹 가시는데, 아버님 근데 굉장히 또 밝으셔가지고, 보면 되게 이렇게 또 정이 막 가고 그럽니다. 우리 고 황유미 노동자 아버님이신 황상기 아버님 오셨습니다. 아버님 인사 직접 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저 황상기 인사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영화배우 박철민의 말투하고 똑같은데, 네. 아버님이 박철민 흉내낸 거예요? 박철민이 아버님을 흉내낸 거예요? 네. 그 누가 누구를 흉내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처음에 그 이 영화를 만드신다고 할 적에 예. 그 박철민 배우님을 좀 만나봤는데요. 그분이 이 말을 같이 좀 똑같은 비슷한 톤으로다가 같이 하려고 좀 이 노력을 좀 많이 했는데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말 톤이 같았는지 좀 비슷했는지 그거는 이제 영화를 보신 분들이 판단하셔야 할 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듣기는 똑같은데요. 아마 지금 정치자들은 박철민 배우가 온 걸로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많은 분들이 박철민 씨하고 저 얼굴을 보고 또 하는 모습 또 이 말하는 것도 보고 상당히 비슷하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저보다는 박철민 씨가 조금 더 얼굴이 더 이 남자처럼 잘생기셔갖고 그분이 훨씬 더 연기를 잘하시던 것 같아요. 아버님 훨씬 잘생기셨어요. 박철민 영화배우 머리 가발이잖아요. 우리 이 자리에서 폭로하죠. 아니 옛날에도 다 민주대머리로 유명하셨던 분이라서. 네, 아버님 너무 감사합니다. 강원도에서 어저께 올라오신 건가요? 네. 어저께 강원도 속초에서 이 고속버스 타고 서울을 이제 올라왔는데요. 서울은 이제 올라와서는 이제 이 삼성하고 이제 이 문제는 상당히 좀 이슈화를 시켰는데 삼성하고 이제 대화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대화를 좀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겠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이제 노무사님하고 또 이제 이 국회의원 되시는 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논의도 좀 하고, 그다음에 이 광화문, 어제 광화문에 가가지고, 예. 화학물질 이 관리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국회에서 청문회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 그 문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이 얘기를 좀 나누고, 또 이 광화문 이수신 동상 옆에 가서 1인 시위도 좀 하고, 노무사님도, 우리 이종란 노무사님도 같이 1인 시위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요즘 삼성 바로 세우기 네. 운동본부에서 1인실 하고 있죠. 네. 예, 좋습니다. 아버님 바쁘시네요. 네. 자, 또 맨 오른쪽에 우리 영화에서 김규리 배우님이 연기했던 실제 우리 노무사님, 이종남 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노무사님 인사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에서 활동하는 이종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노무사님. 우리가 이제 반올림이라는 NGO가 꽤 알려졌잖아요. 시민사회단체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반올림을 듣고 일단 이름이 귀에 쏙 들어오니까 좋은데 이제 보통 이렇게 줄임말로 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아무리 플레이하고 줄임말로 비교해도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죠? 네,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애칭처럼 이렇게 만든 거죠. 네, 줄임말이 그러니까, 아니에요. 예, 줄임말. 근데 네. 저는 맨날 혼자 저도 생각했어요. 그 플레임하고 이거하고 뭔가 제가 플레임의 일부를 빼먹었다.
근데 아니군요. 아니에요. 다시 한번 플레임 한 번만 말해주십시오. 플레임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이렇게 해야지 플레임이에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 인권 지킴이. 예. 원래는 그러면 줄이면 반노인이 되는 건데. 예. 그러면 노인 반은 노인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서 안 좋네요, 감이. 네. 그렇죠. 네. 자, 반올림 좋습니다. 아무튼 반올림 활동 언제부터 하셨어요, 노무사님? 처음에 이제 황유미 씨 아버님 이제 처음에 뵙고 이 문제를 어쨌든 다른 여러 단체들한테 제안을 해서 그 뭔가 대책위원회 형태로 해서 이 문제를 좀 풀어 나가야 되겠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름은 반올림이 아니었지만 실제 이제 그 반올림 역할을 했었던 그 대책위원회 활동부터 했습니다. 그 전에도 영화에 보면 노무사님이 그 전에도 이제 우리 노동자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계셨잖아요, 실제로도. 영화에서는 이제 그게 아마 한국 타이어 같은 대진 타이어 이렇게 대진 타이어. 산재 문제를 김규리 씨가 이제 노무사로서 역할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한국 타이어 뭐 문제를 하지는 않았었고 제가 이제 했었던 거는 그 노동조합에서 보통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겪는 문제가 임금 해고 산재 문제이거든요. 그 전반적으로 상담도 하고 뭐 사건도 처리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정말 반가운 분들. 저도 너무 개인적으로 뵙고 싶었고 친해지고 싶었던 분들이 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이 세 분과 함께 이 문제를 정확히 자세하게 알아보고 우리 사회가 정말 삼성 문제만큼은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공감대를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또 하나의 약속 영화 나오니까 벌써부터 청라에서님 반갑습니다. 진지하게 듣겠습니다. 나무의 뿌리님, 박철민 배우 흉내내는 날 풀리면 울산바위가 바라다 보이는 그곳에 가보려고 해요. 뭐 이런 말투죠. 아버님이 한 번만 해주세요. 좀 너무 지나요. 그 흉내를 한번 내볼까요? 예, 한번 내보세요, 아버님. 예. 날이 풀리면은 울산바위 좀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뒤에 다신 손님들, 저 울산바위가 어떤 사연이 있는지 아세요? 금강산에서 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처음 영화가. 실제로 아버님이 택시 탈 때 그렇게 말도 막 걸고 그러세요? 제가,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택시 타신 손님들한테, 처음 오시는 손님들한테는 설악산에 대한 울산바위뿐만이 아니고, 이 설악산에 대한 안내를 좀 해드리기도 해요. 그래, 울산바위가 왜서 울산바위가 되는지 박철민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금강산을 모집할 적에 울산바위가 울산에서 금강산으로 가다가 한 고개를 못 가고 그 자리에 이제 주저앉았는데, 주저앉고 나서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이제 가지 못했다 하는 그런 얘기도 좀 해드리고, 또, 영화에서 신혼부부가 차에 타시고서는 신혼여행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도 그런 거 안내도 좀 해드리고, 구경을 잘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아니, 지금 벌써 이 울산바위 사진도 한소리님이 올려주셨어요. 감동이었고, 화가 너무 나더라고요. 보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그다음에 이제 영화 포스터도 올려주시고, 절대 포기 안 해요. 아빠니까 이것도 올려주시고, 그때 여기 지금 박철민 배우하고 김규리님 아버님하고 근데 진짜 아버님하고 노무사님이 이 울산바위 정말 가셨었어요? 노무사님이 그렇게 그런 장면이 있지는 않았고 사실은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접한 건 유미 씨가 돌아가시고 나서 몇 달 뒤에 이제 접했는데 사실 아버님 만나고 나서 또 제가 이제 반올림 활동하면서 이제 결혼을 했고 속초로 신혼여행을 가가지고 속초에서 뭐 울산바위뿐만 아니라 아버님의 안내하에 많이 여러 군데 봤어요. 그랬구나. 아무튼간 이 영화를 통해서 영화가 정말 사실적이긴 한데 일부 이제 영화적 가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대부분 그래서 제가 아버님 저는 만나자마자 물어봤던 게 아버님 댁이 진짜 바닷가 바로 옆이에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아니 바닷가 좀 떨어져 있다고 그러셔가지고. 근데 영화에서는 바닷가에 딱 옆에 붙어 사시는 걸로 나오는데 느낌이 훨씬 좋더라고요. 뭐랄까. 영화에서는 저희 집이 바닷가 옆에 바짝 붙어서 나왔었는데 그거 찾는 거는 이제 영화를 만들어지는 분들이 우리 집하고 상당히 좀 비슷한 집을 찾느냐고 이제 바닷가 옆에다 이제 그런 집을 만들었고요. 사실은 우리 집하고 바닷가하고는 약 거리가 한 2km쯤 떨어졌는데 우리 집은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집하고 상당히 좀 비슷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유미가 2005년 6월달에 이제 이 병이 걸렸는데 병이 걸 당시에 제가 우리 집이 너무 낡아서
집을 다시 지으려고 이제 준비를 하던 중이었었는데 유미가 이제 병에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유미 병이 걸려서 그 치료하느냐고 이 집을 지으려고 내가 그 모아놨던 돈, 그 영화에서도 그 나오다시피 집을 뭐 2층으로 지어서 올리려고 올려갖고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렇게 주려고 이제 그 박철민 씨가 그 지붕 위에서 이제 아들한테 얘기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사실상 그거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집이 너무 낡아서 이제 집을 다시 이제 지어서 이제 그 아들한테 새로운 그 방을 하나 주려고 그랬었는데 그 유미가 병이 걸리는 바람에 병 치료하는 데다가 그 집 질 돈은 다 들어갔고 집은 짓지 못하고 그 영화에서 나온 그런 그거하고 상당히 좀 비슷한 집에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요. 영화에서도 보면 예. 집을 이렇게 고치려고 했는데 이제 우리 유미 씨가 아파가지고 아버님 목소리 듣고 오늘은 정말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뽀민 아빠님이 아버님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찡하다. 억양님 어느 지방 억양에서 하니까 한소리님이 강원도래요. 이렇게 해주시고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 노무사님께서 이야기를 한번 쭉 한번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유민님이 우리 고항유민이 어떻게 입사를 했고 이제 영화에도 나오지만 그래서 우리 이 반올림이 결성된 과정과 지금도 사실 소송에서도 지신 분들 많고 삼성은 정말 너무 열받는 게 무슨 뭐 홍보팀장이라는 자가 뭐 이 영화가 애국이고 무슨 정치 영화라고 야 너무 뻔뻔한 거 아닙니까? 차라리 가만히라도 있지. 정말 오만하고 정말 뒤틀린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이 됐는데 그걸 대놓고 공개적으로 올린 거잖아요. 그게 회사 입장이겠죠. 공식적인 사실상. 그래서 우리 이종남 노무사님께서 우리 저기 유미님 소식을 먼저 접하면서부터 이제 반응 활동도 활발하게 시작했다 했는데 그 과정을 한번 리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제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아버님을 제일 처음에 만났을 때 이제 아버님이 무슨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2007년 여름에 봤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이제 유미 씨는 2007년 3월 6일 날 이미 이제 돌아가셨고, 몇 달 뒤에 이제 아버님 만나뵙게 됐는데, 그때 이제 아버님이 내 딸이 삼성 반도체 기흥 공장에서 일을 한 1년 반 정도 했는데, 화학물질을 다루는 일을 했고, 그랬는데 백혈병에 걸렸다. 그리고 그 일을 같이 2인 1조로 짝을 이루어서 일을 했었던 다른 여성 노동자분도 백혈병에 걸렸고 둘 다 그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산재일 것 같은데 또 화학물질 때문인 거로 의심이 되는데 삼성에서는 이것이 무조건 이제 개인 질병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약속한 치료비도 안 주고 그래서 동네 공사판만도 못하게 삼성이 이 문제를 자꾸 감추려고만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게 이제 처음이었고 그래서 아버님의 그런 얘기를 듣고 이게 이제 사실 뭐 한국 사람들 다들 그렇겠지만 반도체 공장은 굉장히 깨끗한 산업으로 되게 알려져 있고 되게 뭐 우주복 같은 방진복 이런 게 노동자의 몸을 잘 보호해 줄 것 같은 안전한 사업으로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아버님의 이제 얘기를 듣고 도대체 반도체 공장에서 무엇 때문에 이러한 병이 걸릴 수 있는지 이제 진상 규명을 하는 게 되게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이제 산재 사건이 아니라 그런 진상 규명 차원에서 이제 들어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대책위원회를 만들었고 그게 이제 반올림인 건데 그래서 그 활동이 이제 2007년도 11월 달 이제부터 시작이 돼요. 준비 모임을 거쳐서. 근데 2007년 11월 달에 이제 만들어서 저희가 제일 처음 한 거는 영화에서도 나오셨듯이 이제 제보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도 아버님이 얘기하셨던 2명뿐만 아니라 더 많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보자 찾기 운동을 했더니 정말 거짓말처럼 그러니까 저도 백혈병에 걸렸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제보를 해왔어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해오게 된 것입니다. 제보자만 한 300여 명. 제보자가 지금까지 들어온 숫자가 한 243명. 243명이고. 중에 그 중에. 우리가 확인된 돌아가신 분들이. 243명 중에서 92명
이제 이런 뭐 직업병 문제로 젊은 20대, 30대 나이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희가 이제 삼성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하이닉스 반도체나 매그너칩 반도체나 다른 회사 반도체나 LCD 공장에 일한 노동자들 대부까지 다 합친 숫자고요. 243명 중에서 한 190여 명 정도가 이 삼성의 전자 계열사에 있는 노동자들의 피해 제보 숫자입니다. 사실상 삼성전자가 워낙 규모가 큰 회사이고 뭐 작년 상반기 매출만 100조에 달하는 다국적 기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규모도 크니까 노동자도 많고 대부분 사고가 삼성전자 관련 사업장에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삼성전자가 미워서 이 운동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다 보니까 삼성이 규모가 있고 노동자가 많이 고용됐으니까 그쪽에서 병이 많이 발병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알아보니까 다른 반도체, 다른 게 반도체 사업장도 이런 병이 발생을 봤을 때 이건 반도체 제조 분야의 고유 직업병이나 다름없다라고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영화에서는 상당한 의학적 지식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유해 물질이 흉이라고 하나요? 그 금속 증기를 흉이라고 하는. 예. 그런 것도 저도 이렇게 생소한 개념이었는데 이제 우리 반올림에는 이제 노무사님들 그리고 우리 임자원 변호사님 같은 이제 법률가도 계시지만 공유종옥 선생님 같은 의사 선생님들, 그러니까 산업안전 전문의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그런 대처가 됐던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약간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반올림의 그 구성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관심 있게 보는 사회단체니까요. 네. 반올림을 처음에 이제 처음에 제안을 했더니, 그러니까 주로, 건강권을 다루는, 그러니까 노동자 건강권을 다루는 여러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 단체들이 같이 힘을 합치겠다 이렇게 했고, 그 공유정옥 선생님은 그 건강권 단체 중에 하나인 그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소 한국산업안전 산노보연이라고 하는 단체의 상임 활동가이면서 산업의학 전문의 의사였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그 반올림 활동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지 지금 현재 한국에서 최초로 발생한 게 아니라 이미 이제 미국의 거대한 첨단 전자산업 단지에서 발생했었던 직업병 문제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그 굉장히 커다란 진실을 또 알게 해주고 또 그런 어떤 국제적인 연대도 가능하게 좀 했던 그런 활동도 있고요. 반올림 활동은 인권단체 활동가들도 있고 그리고 이런 노동자 건강권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말고도 이렇게 전문가들 말고도 정말 사실 눈에 지금은 제가 노무사고 아무래도 산재 피해 노동자들 산재 신청이나 이런 걸 직접 대리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이 활동을 가능하게끔 하는 정말 많은 활동가들이 많이 이제 그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거의 다 자원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반올림이 실제 상임 활동으로 있는 분은 3명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제 좀 더 많은 활동가들이 안정적으로 이 활동을 좀 주력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반올림 안정화하는 것도 필요해요. 우리 시민들이 후원하고 그러니까 250여 명의 제보 중에서 90여 명이 사망한 이 희대 산업재해 사건인데 재벌 대기업이 이걸 은폐하고 있고 여기에 맞서서 진실과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생명을 지키게 투쟁하는 분들인데 세 분이서 굉장히 벅찰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시면 좀 활동가도 늘어나고 좀 더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정치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 그 국민TV의 미덕인 반올림 홈페이지에 가서 응원의 글도 남겨주시고요.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 물론 10,000원도 부담되신 분들은 5,000원이라도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십시일반 도와야지 정말 한국 사회 문제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약속드린 대로 이 방송이 끝나자마자 반올림 한 달에 10,000원 후원회원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46번째 NGO 후원 가입입니다. 괜찮습니다. 애기 엄마는 모르고 있습니다. 통과가 제가 합니다. 절대 아무도 제가 얼마나 어딜 내는지 아무도 모르는 우리 애기 엄마 이 방송 들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노무생 하나만 더. 근데 사실 우리가 반올림 전에도 산업재해 문제 정말 심각해서 저도 어렸을 때 산재 추방 연대 자원 활동도 하고 막 가고 그랬었는데 상담도 많이 받아보고 한국이 지금 이 반올림 산재뿐만 아니라 정말 OECD에서 산업재해 사망률 1위 국가고 산재가 정말 엉망이고 법도 그렇고
보험도 그런데 그 부분만 조금만 더 덧붙여 주시고 아버님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뭐 우리나라가 안 좋은 거 다 1위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만 참. 예. 반도체 수출도 1위 하고 있는데 이 반도체로 직업성함이 인정되는 건 정말 거의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글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텐데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 직업성 암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세계보건기구에서 얘기하는 거로는 매 52초마다 한 명씩 전 세계의 노동자 중에서 52초마다 한 명씩 직업성 암으로 사망을 할 정도로 52초에 한 명씩. 예, 그 정도로 이제 이런 화학물질 규제가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사실 노동자들 생목숨이 그냥 날아가는 뭐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런 직업성암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규제를 통해서 이 노동자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작업장에 대한 안전 규제 이런 것들을 강화해야 된다고 이제 WHO에서도 권고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은 어떻냐면 실제 직업성 암으로 추정되는 암 추정 환자의 0.01%만 그거를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 명 추정 환자의 1%도 아니고 0.01%. 예, 0.01%. 그러니까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그런 사실 이게 이제 법도 잘못되어 있고 그걸 집행하는 근로복지공단 이런 데에서도 굉장히 좀 문제가 많고 전체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 사업장에서 그러니까 기업주가 이것을 화학물질 정보가 영업기밀이라고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도 안 하고 그런데 이거를 산재인 거를 이제 인정받으려면 노동자가 다 증명하게 하고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시스템 속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이렇게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거 혹은 병에 걸렸으면 이제 국가나 사업주가 제대로 책임지게 하려고 하면 고칠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굉장히 알아듣기 어려운 그런 각종 무슨 유해 화학물질들이 있고 그것과의 어떤 직업병과 인과관계를 일반인이 주장해가지고 나 거기서 일했으니까 병 걸렸다라고 입증하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비슷한 경우에 의료사고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환자가 입증했는데 최근에는 의사가 의료사고 아니라는 걸 입증하는 것으로 바뀐 것처럼 산업재해 입증 책임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본가와 기업들이 안전에 대폭 신경 쓰고 규제하도록 네, 엄청 중요한 문제고 그리고 사실 기업주가 자본가가 기업주가 알아서 스스로 그렇게 규제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정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노동조합도 필요한 거고 한데 삼성은 사실은 정보는 사실 정경유착. 그러니까 로비 통해서 이 삼성 터치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해놓고 정부의 삼성이 아니라 삼성의 정부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데다가 노동자들은 또 노동상권 만들 권리마저도 박탈해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삼성 노조도 없고 정부가 비호해주고 그러니까. 나그네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노무사님. 영화 보고 정말 궁금했던데 삼성이 안전에 신경 쓰고 투자하면 안전에 작업할 수는 있는 건지 아니면 원래 반도체 사업 자체가 원래 위험한 건지 둘 다이면 일부 있을 것 같은데 노무사님 요 부분만 조금 언급해 주시면. 일단은 둘 다인 게 맞고요.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산업을 가장 위험한 회사가 맡고 있어서 정말 더 가장 위험해졌다.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반도체 산업은 모든 제조업 중에서 가장 많은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산업이에요. 유미 씨가 일을 했었던 기흥 공장만 하더라도 한 540여 가지의 공식적으로 정부에 등록된 화학물질 가짓수만 540가지가 540가지요? 네, 되고 사실 그보다 또 신규 화학물질이 제대로 평가도 검증이 되지 않은 채 막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화학물질이 너무 많이 사용되고 그래서 미국의 이제 미국 노동부에서는 이 모든 제조업 대비해서 전자산업이 가장 많은 직업병을 가지고 있고 그 전자산업 중에서도 반도체 산업은 월등하게 높은 직업병 피해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해서 되게 위험한 산업으로 분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대한은 상공회의소에서 제1위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10년 동안 가장 많이 먹여 살린 산업으로서 반도체 전자산업을 꼽고 있어요. 월등하게 높은 1등.
이 산업인데 이거를 가능하게 했던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안전 문제는 하나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너무 이제 예, 그게 제일 큰 문제고 그 산업에 누가 주도를 하고 있냐. 삼성이 가장 영향력이 막강한 삼성이 이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하는 데 있어서 큰 위험.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죽음으로 쌓아올린 대재벌인데 네. 그래서 작년 매출만 상반기 매출만 100조 그러면 1년 매출이 200조면 우리나라 예산의 3분이나 벌어들이는 대기업인데 사실 그중에 일부만 안전에 투자하고 산업재 예방에 투자했어도 이렇게까지 많이 많은 분들이 있죠. 돌아가시지 않았겠죠. 예. 아버님 그런 전 과정을 생각하면 너무 하실 말씀 많으시죠. 삼성에 대해서 뭐 뒤에서도 하시겠지만 2007년 그 아버님 그 영화 우리 개봉하기 전에 네. 그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에 우리 유미님 생전 모습이 공개가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영화 예고 프로하고 생전 모습이 다큐 형식으로 이렇게 예. 나오고 저도 그거 보면 막 많이 울었었는데 그게 이제 거의 마지막 그 우리 영상에 남아있는 유미 씨 모습인가요? 예. 아니, 그 얘기 좀 하기 전에. 예, 아버님. 그 전에 얘기를 조금만 예, 더. 또 아버님께서 예, 또 편하게 좀 길게 좀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반올림의 상근자 이제 노무사님 얘기를 해 주셨는데 예. 상근자가 이제 이 월급 주는 돈을 받는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한 3명 있는데 예. 이 신고가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세 분이서 그 일 처리를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신고가 들어오니까. 그래 이제 이 상근하는 사람을 한 분을 더 두고 싶은데 사실상 그분을 이 상근자를 더 두려면은 그분의 이 급여를 조금 담당을 해야 되는데 그거 담당할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우리 반올림의 CMS 계좌번호가 여기 있는데요. 그 지금 불러도 지금 기억하기는 어려우니까 그 계좌번호를 제가 좀 이따 한번 불러드리는 걸 하고 또 우리 좋겠습니다. 반올림 홈페이지에 자동으로 가입이 되죠, 노무사님. 네, 그럼요. 제가 제일 먼저 알 거예요. 오늘 6시에 딱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저랑 같이 해주세요. 저 43번째예요. 44번째인가? 이제 기억이 안 나요. 사실 저는 이제. 예. 우리 PD님께서 올려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아버님 계속 말씀해 주세요. 예. 그 다음에 영화 속에서, 영화 속에서 나오는 유미 생전의 모습인데요. 예. 그때는 언제냐면은 2007년 한 2월 달쯤 되는데 그때였었어요. 그때 저는 삼성하고 이제 유미 병 문제를 갖고 상당히 아주 깊게 아주 다투는 그런 때였었는데 그래서 너무 억울해 갖고 이 문제를 사회에다 알리려고 했는데 아무도 들어주는 곳이 없었어요. 어떤 정당에다 신고했는데 그 정당에서도 안 받아줬지, 어떤 방송국 했는데 방송국도 안 받아줬지, 또 신문사, 사회단체 이런 노동단체가 전부 다 이 삼성이 때문에 삼성을 상대로 해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받아주는 곳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인터넷을 할 줄 몰라서 어떤 제보를 좀 해야 되겠는데 할 수 있는 데가 찾을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또 이 큰 신문사는 생각을 안 했었어요. 왜서 생각을 안 했었냐면 큰 신문사에서는 삼성에서 주는 광고를 받고서는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삼성의 나쁜 문제는 이 기사를 안 내줄 거라 생각을 해가지고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찾는데 제가 인터넷을 할 줄 몰랐었는데 유미한테 인터넷 들어가고 나오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찾다가 이렇게 보니까는 어느 전화번호가 하나 나왔었어요. 그 전화에다가 나는 무조건 전화를 했더니 거기 이 전화번호가 말지였었어요. 그래 말지에 있는 그 전화번호 받으신 분이 누구를 바꿔줄까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몰라갖고 그냥 막 제가 이제 한국어만 했어. 그랬더니 다른 기자분을 바꿔줬는데 그 기자분에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얘기를 듣고 그날 저녁으로 속초를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자면서 유미 사진을 찍고 내 사진도 찍었던 모습이 그때 사진이 영화 속에서 나오는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2007년 2월 달에 모습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출천하기 한 달 전쯤이군요. 그러니까 그 영화 예고 프로그램 보면 모습이 초췌해 보이긴 했어요. 맞습니다. 그 영화에서 나와 있는 모습이 앉아있을 힘이 없었어요. 그때는 유미가 다 꺼져가는 불이었었어. 그래 앉아있을 그 힘이 없었는데 내가 유미한테 얘기하기를 유미야 네가 앉아있을 힘이 없다고 말을 안 하면은 아무도 사람들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이 억울함을 세상에 알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걸 알아서 고쳐야 되기 때문에 네가 좀 아무리 힘들더라도 앉아서 얘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 앉아서 얘기하는 게 자기가 너무 힘이 들으니까 나중에 얘기하면서 울먹울먹 대는 모습도 너무 자기가 힘이 들어서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네. 아무튼 아버님 자식이 먼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던데 지금도 계속 안고 사시는 거죠? 예. 그 유미 얘기만 나오면 지금도 약간 눈시울이 좀 붉어지려고 하는데요. 그 얘기만 나오면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이 삼성에서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암에 걸렸다고 이제 우리한테 신고 들어온 사람만 약 한 200여 명 가까이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람들 말고서는 또 신고를 못하거나 안 했거나 또 삼성에서 신고를 못하게 적극적으로 말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 그런 사람들 전부 다 가족들은 마음은 아마 다 저하고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앞으로 나올 환자들 그 가족들도 마음이 아마 다 저하고 똑같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 안타까운 마음을 좀 줄여나가는 그런 고쳐나가는 그런 세상이 좀 빨리 왔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버님 힘내셔야 됩니다. 슬픕니다. 너무 슬프고 분하고 정말 화나고 그런데 너무 억울해요. 삼성이 우리 삼성전자 우리 노동자들만 몇만 명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실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테니까 우리가 끝까지 해서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나 또는 아예 병이 안 걸리는 그런 문제로 가야 되겠죠, 아버님. 그 작업 현장을 삼성의 작업 현장을 좀 이 환기 시설 또 칸막이 시설 이런 거를 좀 이 돈을 좀 더 들여서 깨끗한 그 작업장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거는 이 삼성의 이 사업주만으로다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서 안 되냐면은 사업주 일방적으로 노력하면은 이 작업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 애로사항을 알고 그 애로사항을 회사에다 건의를 해갖고 그 건의에 의해서 안전한 사업장이 이루어지도록 같이 노사가 합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돼야 되는데 지금 삼성 그 체제는 보면은 그냥 위에서 이 사업자 측에서 얘기하면은 밑에 사람들은 어떠한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대로 따라하는 이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작업자가 노동 현장에서 아무리 불합리한 일이 있고 잘못된 게 있어도 위에다가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노동조합이 없어갖고 작업장에 불만을 얘기를 하면은 바로 그 사람은 이 작업장에서 멀어지거나 아니면은 아주 위험한 사람이라 갖고 관리 대상 돼 갖고 이 삼성에서 해고돼서 나오거나 아니면은 예비 이렇게 대기하는 그런 몰려 나오기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작업 현장에 말을 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냐면은 삼성의 노동자의 권익, 노동자의 권리, 그다음에 노동조합, 그다음에 노동 3권이 없기 때문에 노동자한테 어떤 권리도 안 주기 때문에 사업자의 자기네 마음대로 일을 시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동자한테 이 조합의 권익과 노동자의 권리를 주어서 그 노동조합을 인정을 해서 노동조합과 회사가 소통을 하면은 어떤 문제든 해결을 안 될 게 무엇이 있겠어요. 노동조합과 소통해서 하면은 노동자의 이 건강 문제든 노동자의 사망 문제든 작업장의 어떤 이 불안정한 그런 얘기든 어떤 얘기든 다 노동자와 소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자를 인정하지 않아서 노동자가 그냥 어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직당하고 죽고 병에 걸리고 그 가족들은 다 해체돼도 말 한마디 못하게 이렇게 만드는 이런 사회는 반드시 고쳐져야 하는 새로운 사회를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제 따님 문제로 사회 그런 문제에 뛰어들다가 처음에는 이제 직업병 문제, 산업재해 문제에 관심이 가다가 결국에 근본적으로는 이런 노동조합의 문제, 노동자들의 안전과 단결권 이런 문제까지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다들 아마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청취자들께서도 최근에 들어보셨겠지만 삼성전자 서비스, 그다음에 삼성 에버랜드, 삼성 코닝, 그리고 삼성 일반 노조 등 삼성 계열에서도 드디어 노동조합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말 헌법 보장되어 있는 당연한 권리인 외국에서는 아무리 보수적인 사람도 노조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노조 그 자체에 대해서는 주장에 대해서 토론할 수는 있지만 노동조합을 만드는 거 가지고 시비 거는 건 저도 수없이 많은 외국 분들 만나봤지만 단 한 명도 아무리 자기는 정말 보수지만 그건 시비 대상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심지어. 제가 독일에 아주 우파 정치를 만났는데 자기가 다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삼성이 노조를 못 만들게 하는 그런 말 하더라고요. 외국에서는 그런 게 독일에서는 그게 통용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거기까지 하고 아버님 그래도 제가 저번에 삼성 강남역 본관 삼성 본관에 갔더니 우리 집회 추모제 했잖아요. 올해 3월 달에 그랬더니
실제 영화에 따님으로 출연했던 배우 박희정님인가요? 예. 박희정님하고 나란히 앉아 계시던 일종의 이제 새로운 따님 한 분 생기신 거네요. 예. 실제 두 분이 닮기도 했죠, 상당히. 그 영화를 하면서 예. 희정 씨가 이제 그 유미 역할을 했는데 저는 유미를 이런 대신에 더 새로운 딸을 하나 얻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희정 씨가 이렇게 가만히 영화, 또 하나의 약속 영화를 보면은 연기도 상당히 잘, 아주 소화를 아주 말끔하게, 깔끔하게 잘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상당히 어린 나이에도 상당히 좀 대견스럽고 앞으로 상당히 좀 이 영화 면에서도 상당히 많이 커갈 또 이런 세상에 많이 알려지는 상당히 좀 세상에 이 주목을 끌만한 배우다 하는 거를 직감으로 느낄 수 있고 아마 다른 분들도 다 같이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박희정 씨에 대한 그 연기는 상당히 아마 놀라울 정도로다가 잘 해내갔다는 생각을 아마 하실 것 같아요. 거의 실제 인물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아주 상당히 연기를 아주 리얼하게 참 잘 만들었어요. 저는 그날 두 분이 정말 모녀처럼 다정 앉아있는 모습 보면서 영화가 또 새로운 정말 사랑 인연을 맺어줬구나 이런 느낌도 받는 평소에도 이렇게 교류가 있으실 것 같아요. 평상시에도 제가 날마다는 아니고 가끔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시정 씨한테 전화를 한번 해갖고 안부 전화도 한번 하기도 하고 시정 씨도 가끔마다 한 번씩 저 안부 묻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 제작자인 윤기호 PD님. 배우들 중에 보면 상당히 유명한 배우들이 많은데 우리 박희정 배우 같은 경우는 신인 배우를 이른바 캐스팅한 건가요? 그게 다 우리 PD님들이 그런 일까지 하고 다니지 않나요? 네, 좀 이제 캐스팅이나 이런 거 보는 감독과 PD가 같이 진행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희정이가 이제 박희정 배우가 들어왔던 지점에서 재밌는 부분이 있는 게 저희가 촬영 들어가기 2주 전에 이제 저희가 지금 유미님 역할을 다시 캐스팅하게 되었었어요. 근데 이제 희정이를 2주 전에 만나고 나서 희정이한테 답을 안 주고 그때가 작년 3월 6일일 겁니다. 작년 3월 6일 날 저하고 감독하고 추모제도 갔었고 그 자리에 희정이가 캐스팅이 안 된 상태에서 왔었어요. 저는 온지 몰랐었고 나중에 들었는데 희정이가 와서 그 자리에서 이제 아버님이랑 다 모습을 본 다음에 자기가 캐스팅 안 되더라도 더 좋은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지점들 같이 모여서 이 영화를 하는 동안 심지어는 저희 이제 첫 촬영 때 이제 박철민 선배님이나 윤 선배님이 희정이 연기를 한 거 보면서 저한테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야, 얘 얼굴만 봐도 눈물이 난다. 그래서 이 어린 배우가 지금 아직까지 경험도 많지 않은 배우가 이 감정을 같이 소화한다는 지점들이 어쩌면 진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렇게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철민 배우, 그다음에 윤유선 배우, 우리가 다 아주 익숙하고 좋아하는 배우들, 그다음에 김규리 배우, 그다음에 판사로 나온 정진영 선배님. 이제 정진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이런 걸 우정 출연이라고 그러나요? 일종의 이제 개런티도 없이 맹봉학 선생님도 그렇고, 맹봉학 선생님도 그렇고 이경영 선배님도 그렇고, 그렇죠. 이경영 선생님도 이경영 선생님도 굉장히 리얼하게 정말. 그리고 결정적으로 도와주는 분으로 나오잖아요. 참 전체적으로 영화를 너무 잘 만들었다. 뭐 완성도까지 제가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런 느낌이 드는데 보면 저는 그래서 이 배우들에 대해서도 이제 사람들 영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니까 막 이제 이렇게 많은 칭찬과 지지도 오던데 삼성전자 직원으로 나온 분이 있잖아요. 아주 나쁜 사람, 악역. 그 배우는 좀 유명한 그분이 정말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아주 냉혈한처럼. 그분도 꽤 알려진 배우 아닌가요? 김영재라는 배우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참 미안한데 그 김영재 배우는 정말 착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선한 게 미남이에요. 근데 거기서 아주 나쁜 사람 나오니까 한 대 가서 때려주고 싶은 사람으로 나왔거든요. 심지어는 저희가 그 무대 인사를 가면 이제 영재 형이랑 같이 무대 인사를 가면 앞에서 애들이 앉아 있다가 나쁜 사람 왔다고. 나쁜 사람. 당신 때문에 앞으로는 스크류바를 먹지 않겠다는 사람도 있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김영재라는 배우를 이제 캐스팅하게 된 부분이 그런 거죠. 그 삼성 직원의 뭐 악함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그 뒤에 있는 공간. 어쩌면 그 삼성 직원 역시나 그 내부에서 결국은 을인 거잖아요. 그 지점에서 그럼 이걸 만들어낸 시스템과 그 뒤에 무엇이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고 저희는 그 영화 내에서
이보근 실장으로 통해진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었던 게, 그 사람 역시나 우리가 같은 사람인데, 그 안에서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지점. 그런 부분들이 같이 섞여 있는 거 아닌가. 어쩌면 그 시스템 내부에 들어가 있을 때에는 무엇이 선하고 악인지 모르는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어쩌면 자기도 모르게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아는 가장 착한 배우 김영재 배우가 이 역할을 했습니다.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리고 뭐 연기였으니까 네. 우리가 또 그 배우를 다른 데서 만나면 또 응원도 해드리고 우리 한소리님이 노정면 국민TV 국장님도 나왔다고 네. 그것도 우정 출연해 주신 거죠. 화면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네네. 앵커로 나왔던 앵커로 나왔습니다. 원래 YTN 앵커 출신이잖아요. 노정면 네, 국장님이. 그렇죠. 예, 우리 이 국민TV TV 준비 국장님이시거든요. 네. 일단 반가운 분들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우리 이 영화는 사실 이 반도체 노동자들의 그 정말 안타까운 죽음이라는 슈퍼울트라갑 삼성과의 투쟁이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갑을 문제지만 영화 제작 과정과 영화 상영 지금까지도 그보다 더 못지않은 갑을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제작부터 최근 상영까지 우리 윤기호 PD님이 겪었을 그 마음고생이 대단했을 것 같은데 한번 그 이야기 좀 한번 해주세요. 지금 관객 50만 원 정식으로 넘었나요? 아니요, 지금 현재 정식으로는 49만 6천 명. 4천 명이 어디 갔나요? 아직 50만 명이 되지 못했고요. 네. 이제 영화관에서는 다 내려갔나요? 아직은 이제 조금 남아 있는데 이제 들으신 분들이 대관을 해서 보여주시든 50만 원 넘기고 싶은 게 좀 저희들 목표이고요. 되게 재밌었던 게 그런 것 같아요. 아버님하고 차마 비교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영화 내부에 있는 내용들이 영화 외부로도 똑같이 실현이 됐다라는 좀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를 만들면서 되게 어려움도 많았고 했지만 저희가 이 영화를 하고 싶었던 이유를 말씀드리면 황상기 아버님, 황유미님 이야기가 저희한테 마음을 울린 것 사실인데 저는 그보다 더 저희가 생각했던 게 뭐였었냐면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근로산재 문제나 황상기 아버님의 이야기가 저기 멀리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고 그리고 둘째는 삼성으로 대표되는 대기업과 이 자본의 문제 속에 있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라는 거. 사실 그 부분이 저희가 이 영화를 만들고 싶었던 부분이었는데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 저희 제작 둘의 회원들 아니면 지금 이제 50만에 가까운 관객분들이 그 부분에서 많이 우리의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서 같이 하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극장에서 상영이 굉장히 어려웠던 지점. 그래서 저는 오히려 혼난 적도 있어요. 저희가 개봉 4주차에 결국은 28개 정도 스크린을 더 열었었는데 노원에서 첫 상영하는데 제가 이제 가서 이제 무대 인사로 갔는데 거기는 이제 포스터도 안 걸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어떻게 알고 찾아오신 분들이 있으신 거예요. 한 분이 얘기하는 걸 홍보 좀 해라 제발. 더 해라 홍보를 이렇게 좋은 영화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저희가 돈이 없다 이제. 그래서 노원에 있는 동네 분회장님이나 저기 축구회 형님들 오셔서 좀 봐주시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50만에 가까운 지점이 됐다는 거는 이 이야기를 공감하시는 분들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는 IPTV나 극장에서 못 보신 분들이 정말 있다면 이제는 안방극장에서 봐주십사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랑 함께 약속을 지켜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작 과정에서도 거의 불가능하다. 네. 삼성을 주제로 한 영화가 어떻게 가능하겠냐. 실제로 그 비슷한 시기 한겨레 신문에 또 하나의 약속 영화하고 조의 전쟁이라 그래서 그 옛날 삼성 SD에서부터 기업을 탈취당한 기술을 그 조성구 씨. 네, 조성구 씨. 네. 조성구 사장님 영화가 동시에 만들었는데 그 영화는 아직 못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기적처럼 만들어졌고 근데 재벌 대기업들이 짜고 사실상 영화관에서 안 내버려 버렸단 말이죠. CGV와 메가박스, 특히 롯데시네마. 우리나라 영화 시장의 85%를 열어본 대기업이 지금 상영관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심전심으로 재벌 영화니까 안 틀어버렸는데 그 과정이 또 우리 갑을 고통을 당한 거잖아요. 만약에 그때 예매율 1, 2였고 화제 영화였는데 그때만 초창기에 많이 들었으면 사실 100만, 200만까지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 한참 중요할 때 영화관이 없었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변 참여연대 우리 반올림 등이 공정거래위원회 롯데시네마 신고해서 그나마 롯데시네마 4주차에
28개관을 열었는데 네. 그때쯤 좀 한풀 꺾였을 테니까 관심이 또 다른 네. 영화도 막 개봉되고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면 그걸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반적인 상업 영화의 흥행 기대자 아까 말씀하신 예. 것처럼 1월 달에 만약 예매율 1등이다. 예. 그리고 사람들 관심도가 높았고 평점이 높았다. 그러면 보통 한국 영화 기대작들은 400개에서 500개 이상의 스크린을 확보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계속 300개라고 얘기해 드렸던 부분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300개 정도까지는 수치가 있거든. 브로지나사나 다른 영화들이 그만큼 했었기 때문에 진짜 저희는 생각했죠. 변호인도 영화 나왔고 브런치에서 나왔으니 국가 권력에 대한 이야기 나온 것보다 대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더 무서울까? 그거는 넘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했는데 그건 저희가 순진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가 150개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도 100개 사실은 냉정하게 내부로 들어왔을 때 100개도 안 되는 스크린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어려움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저희가 개봉 1, 2, 3주차에 광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극장 체인에 포스터를 걸어놨잖아요. 근데 저희 영화 포스터가 걸려있는 극장에 저희 영화가 하질 않아요. 아, 포스터는 걸어놓고 네, 포스터는 저희가 돈을 내고 이제는 광고를 와이드 광고를 했는데 그 극장에 영화가 걸려있지 않은 거죠. 그리고 반대로 저희가 와이드 광고를 하지 못한 극장에 영화가 걸려있으면 이 영화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어 사람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어려움이 많았는데 제가 말이 길지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개봉 4주차에 28개 스크린 받았던 거는 저희가 그걸 받는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10만, 20만이 늘어날 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더 많은 걸 열리길 바랬던 사람들 참여연대나 많은 시민단체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 충무로 내에서.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자체가 이들은 잘못이다. 라는 거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게 유의미하다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의 생각은 그거였죠. 보다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이 영화를 보고 그들 스스로 감동을 느낀다면 이 영화를 우리가 함께한 이유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때 우리 롯데시네마를 굴복시켜서 28개관 확대 개관했을 때 많은 우리 프레시안이나 한겨레신문 오마이뉴스에 또 하나의 약속이 맞는 또 하나의 기적이라고도 나오고 정말 많은 시민들, 네티즌들이 트위터로 응원해 주시고 우리 정치자들께서 국회의원은 누가 도와주셨는데 우원식 의원, 은수미 의원 등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분들이 막 롯데시네마에 어필도 하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또 막 트위터 하시더라고요. 영화 확대 개관한다. 3월 1일부터 많이들 보시라고. 그래서 50만 가까이 이렇게 왔습니다. 더 영화 안 트냐고 아까 물어보니까 우리 한소리님이 올려놓으셨어요. 충주호암예술관 4월 1일 날 저녁 7시에 또 하나 약속.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감사합니다. 영화관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영화관이 설령 내려가도 우리가 공동체 상영, 단체 상영 계속 신청하면 되는 거죠. 신청하시면 이게 카운팅이 잡히는 거고. 지금부터는 우리 노무사님이나 아버님도 궁금해하실 테니까 네티즌들이 물어본 말이에요. 피디님이 한번 답을 간단한 답 한번 해주세요. 보세요. 알겠습니다. 블루레이나 DVD로 출시하나요? 소장하고 싶어서 우리 내추럴 파레트님이에요. 우리 저도 궁금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하더라고. 어때요? 이 단계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그 IPTV나 다운로드를 저희가 이제 3월 13일부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죠. 3월 13일 나오더라고요. 저도 광고 봤어요. 좋았어요. 쿡TV나든지 SK 브로드밴드라든지 다 나오고요. 이제 네이버나 다음에서 볼 수 있는 지점들을 하고 나면 이 DVD를 만들려면 저희가 다시 코멘터리를 작성하고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 생각엔 DVD를 출시할 수 있는 시기는 6월 정도. 6월 때쯤에. 그쯤 되면 저희 둘의 회원들한테 보내드려야 되는 부분도 함께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은 저희가 이제 안방극장에서 많이 봐주셔야지 손익분기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 최후에 우리가 DVD도 많이 소장하고 많이 사고 많이 선물하고 그것도 손익분기점 넘는 도움이 되는 거죠. 당연히. 청취자 여러분 6월달에 나온다니까 지금은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은 다 IPTV나 포털에서 다운을 정식으로 받아서 불법 다운 말고요. 유료 다운으로 많이 해주시고 최민수님께서 SK 브로드밴드를 시청했는데 이것도 관객수 카운트 되나고 물어보네요. 관객수는 카운트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건 영화관이 아니니까. 영화관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수익이나 이런 지점들이나 일단 그 사람이 영화를 봤다는 지점은 저희한테는 극장에서 본 것과 둘 다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뭐 어디서 봤든지 간에 영화관 정말 바빴고 못 가신 분도 있고 동네 영화관에서 실제로 저도 강동 CGV 갔는데 영화가 없어갖고 못 보고 돌아온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대단한 정성이 아니면 그 영화는 또 가서 전화해서 그 영화 하는지 확인하고 가지는 않거든요. 보면 애들이 가자 그러면 가가지고 마음에 드는 영화를 보는 경우도 꽤 많이 있잖아요. 틀고 있는 영화를 또 꽉 차 있으면 다른 영화 보기도 하는데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어느 틈님께서 이보은 실장 역할을 맡은 김영재 배우님 TVN 처용에 나온다는데요? 맞아요? 네, 요즘에 사실 우리 영화 하면서 생계를 좀 많이 하지 못해서 이제 다시 열심히 애기도 있거든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격의 진걸님인데요, 이분이. 노무사님 계시니까, 노무사님 도와주는 기자님 나오잖아요. 약간 처음에는 어리벙벙하지만 나중에 많이 도와주시는 그 기자님이 누구냐고 물어보시는데요. 허재은 기자님이냐고, 한겨레. MBC 이상호 기자님이라고도 나오고. 누가 밝혀도 돼요? 아니, 그렇게 도와주신 분은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특정 한 명을 지칭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도와주신 분들을 종합해가지고 캐릭터화된 거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우리 네티님께서 아버님 속초에 가면 아버님 택시 타고 싶은데 탈 수 있냐고도 물어보시는데요. 예, 저 영화 바른다고 오시면 택시 타실 수 있고요. 택시 타시는 분한테는 택시비 조금 깎아드리겠습니다. 근데 택시가 회사 택시였죠? 아니요, 저 개인 택시. 이게 개인 택시. 거기서는 회사 택시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제가 잘못 기억했나요? 예, 거기서 영화에서도 개인 택시. 개인 택시로 나오니까, 자, 거기서 유미 씨 동생분은 삼성에서 이제 나왔냐고 물어보는데요. 그건 팩트였나요? 예, 그거는 그냥 영화였고요. 그쵸, 영화죠? 영화적 각색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극적으로 그리고 삼성이 사실은 그런 짓도 하고 남을 놈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 사람들이 팩트로 느끼는 거예요. 그 정도냐? 분명히 그보다 더한 짓도 했을 것이다. 뭐 이런 부분. 붉은 늑대님께서 지금 불법 파일 돌고 있는데 꼭 처벌해주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피디님. 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어렵게 손익분기점도 못 넘은 영화인데 굳이 그걸 불법 파일로 봐야 되겠습니까? 시민 여러분. 그러시면 안 했으면 좋겠고요. 떡장이 보도님은 극장에서 펄펄 울까봐 유선으로 결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네요. 자, 이메가스토님께서 70만 명에 대한 손익분기점이라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피디님, 그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50만 정도 이제 봤다 그러고 단체 상에서 한 50 몇만 명으로 간다고 치고 IPTV나 DVD 이런 데서 좀 우리가 잘하면 그 부분 넘길 수 있는 거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손익분기점이 중요한 이유가 제가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래야지 이런 영화들 또 최소한 손해를 안 봐야지 다른 제작사나 배우들도 또 이런 좋은 영화를 뛰어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게 피디님 그 부분 좀 제가 언뜻 느낌이 그럴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 영화 자체가 저희가 1만 명의 시민들과 120명 정도 되는 저희 일반 투자자들, 해서원들이 500만 1000만 원을 모아서 만든 영화잖아요. 저희가 이 영화가 손익분기점 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 어떤 영화가 손익분기점 넘기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좀 말이 안 맞는 건데 제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선한 의미와 선한 희망으로 이 영화를 투자를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 영화가 그들의 의지만큼 좋은 수익을 내었을 때 그러한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라 생각이 들고요. 둘째로는 제가 충무로에서 되게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 영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영화가 상업적인 시점에서 앞으로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 영화가 손해를 보지 않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났다는 시점이 된다면 그건 저희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내가 좋은 얘기를 만들려고 했을 때 이 시스템 내에서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반대로 말하면 이 영화가 그런 짓을 못 해낸다면 다른 영화들마저 그런 영화를 이렇게 또 하나의 약속처럼 어떤 중요한 지점이나 투자자들이 바라지 않는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통로가 더 좁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영화를 많은 사람이 봐주시는 것과 이 영화를 통해서 어쨌든 시스템 내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얘기,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관객들이 함께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선례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정치 여러분, 국민 여러분 몇 가지 오늘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백혈병 문제, 삼성전자 문제, 백혈병 문제, 산업재해 문제, 그다음에 삼성의 무노조 경영의 문제점 이런 것들은 이미 들어보셨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이런 문제들을 끈질기게 투쟁하는 반올림이라는 NGO를 왜 도와야 되며 그다음에 이런 영화가 최소한 많이 보고 또 손익분기점 넘어야지 한국 사회에서 아직도 수없이 많은 미안의 개혁과제들과 이슈들이 남아있는데 또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더 많은 국민들이 그걸 보게 되고 그러면서 사실 그 영화 자체로도 지금 삼성전자 백혈분기가 굉장히 많이 공론화됐잖아요. 노무사님 그냥 정말 제가 솔직히 물어보고 싶은데요. 이 영화 전과 영화 후에 이 삼성전자 백혈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인식 정도가 확연히 차이가 있죠. 그 부분을 좀 한번 이렇게 아주 과학적인 통계까지는 아니어도
한번 정말 그냥 과학적이 아니라 일단은 솔직하게 이 문제를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이제 아버님이 화학물질 알권리법 개정을 위한 1인실 강화문에서 하는데 아버님을 알아보시는 일반 시민들이 3분이나 있고 두유를 막 사다 주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영화가 이렇게 전파력이 크고 영향력이 크구나 정말 너무너무 사실 기쁘고요. 50만 명이 이제 결코 작은 숫자가 50만 아니구나. 명 자체는 작진 않아요. 예전에는 우리 지금도 독립 다큐멘터리 10,000명이 안 넘잖아요. 잘 만든 다큐멘터리도 심지어.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되게 기뻤고 근데 이제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정부도 잘못이고 삼성이 정말 이 문제를 책임져야 되는데 왜 도대체 이렇게 답답하게 굴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분노하고 공감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근데 이제 여전히 사실 언론이나 이런 데선 저희가 이제 그래서 삼성은 이렇게 책임져라. 삼성이 이 피해자들과의 교섭에 나와서 뭐 사과, 재발 방지 대책 보상 문제에 대해서 삼성이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내용의 뭐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그럼 여전히 잘 안 와요. 그러니까 여전히 외면받고 있고, 그러니까 그 언론의 문제도 크고 그리고 그 삼성은 또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고 있고 그래서 조금 이제 영화 이후에 좀 많은 국민들이 시민들이 이 문제에서 삼성이 정말 어떻게 하면 책임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좀 그 힘을 그 여론을 좀 많이 형성해주면 정말 맞습니다.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 영화 제작과 상영을 전후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일시적인 관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반올림이라든지 또 삼성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뭐 민주노총 민변 반올림 삼성 노동인권 지킴이 뭐 참여연대 등이 다 결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요런 영화들 이 영화를 계속 퍼뜨리고 함께 보는 게 이 삼성 바로잡기 운동에 동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IPTV, DVD 계속 같이 해주시고 주변에 안 본 사람들한테 꼭 권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버님께서도 지금 아버님은 영화 몇 번 보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영화를 한 수십 번 보셨을 것 같은데. 영화는 전 한 여러 번 봤습니다. 그 영화는 그 여러 번 봤는데 저 다른 걸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삼성하고 지금 이 대화가 한 1년째 하고 있는데 한 발자국도 합의된 게 있고 딱 이 제자리에 멈춰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은 자꾸 이 대화를 끌을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빨리 이 피해자들과 대화에 빨리 임해서 정식적인 이 보상, 이 피해자들한테 이 환자들한테 충분한 치료해주고 그다음에 이 환자들이 이 피해자 가족들이 있는데 가족들한테 충분한 보상도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과, 공식적으로다가 공개적으로다가 피해자 가족들 노동자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과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또 재발 방지가 있는데 이 환자가 이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환자가 안 나오게끔 하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과 관리하는 법이 좀 합의점이 필요한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빨리 우리 이 반올림 하고 같이 이 대화를 빨리 해서 이 시간을 너무 길게 끌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들어하는 환자들이 있으니까 그 환자들한테 또 피해자 가족들한테 거기에 대한 답으로다가 빨리 대화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버님 오늘 뭐 우리가 울다가 웃다가 대하고 또 아버님 굉장히 너무 이제 넉넉하고 좋은 인상이셔서 감시 또 아버님의 고통을 잊었는데 유가족들의 고통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일단 사랑하는 사람 떠놓고 자식 특히 젊은 자식들이 많이 갔잖아요. 그거에다가 일단 백혈병 걸리면 우리나라에서는 돈이 몇 천만 원이 들지 않습니까? 최소. 1년에 한 1억 정도. 1년에 1억. 그러니까 엄청 많이 들어요. 저만 해도 아직 정확히 모를 정도로 엄청난 돈이 든다는데 1년에 1억 안팎이 들고 2년이면 2억 안팎도 들고 뭐 백혈병 특효약 나왔다 하지만 그 약도 무슨 글리백인가 그것도 엄청 비싸요. 약. 글리백은 만성백혈병 치료약이고 그거 말고 실제 급성백혈병이 많은데 이 경우는 훨씬 더 많이 비싸거든요. 글리백은 이제 보험이라도 되는데 이건 신약 중심이어서 급성백혈병 보험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유가족들의 고통 엄청나죠, 아버님. 다른 식구들도 지금 아버님 가족뿐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 그 반올림에 신고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도 환자들이 상당히 여러 명 있는데요. 삼성에서 아직도 자기네가 남을 나라 하고서는 이 환자들한테 치료도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그 대화에 나와서 그 환자들의 충분한 그 마음 놓고 치료 받을 수 있게끔 충분한 치료를 할 수 있게끔 같이 이 반올림과 그 대화를 해서 그 치료해주고 보상해주고 또 이 다른 가족들도 아주 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더 어렵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벌써 한 7, 8년, 10년씩 이렇게 힘들게 했으면 됐지 얼마나 더 힘들게 하려고 그러시는지 삼성 관계자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삼성 관계자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이 대화에 임해서 그 힘들어하는 그 가족들 그 아픔을 좀 덜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이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인정도 사과도 사죄도 하지 않았죠? 예, 한 번도 그런 적 한 곳 없고 반올림과 대화하면서 그 한 1년여 가까이 그 대화를 했는데 어떤 것 하나 토시 하나도 합의한 게 없습니다. 그래놓고 블로그에다가 그 영화는 정치 영화다, 잘못된 영화다라고. 영화가 만들어낸 오해가 안타깝습니다. 이 블로그에. 적반하장. 엄청나게 그 여론 공세를 당했죠, 삼성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무슨 끝장 토론을 하자 해도 응하지도 않잖아요. 노조 문제라든지 백혈병. 청취자 여러분, 제가 알기로 백혈병이란 병이 인구 10만 명당 5명 정도 걸리는 병. 한 명인가요? 한 명. 2명, 4명 이렇게 하고 젊은 사람은 더 적게 걸리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두 명? 그러면? 젊은 사람이 걸리는 거는 그 정도. 그 정도로 희귀한 병인데, 지금 몇만 명대 안 되는 우리 전자산업 노동자들만 벌써 243명이 제보가 왔고, 92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쯤 되면, 저희가 지식은 좀 부족하지만, 또 많은 또 전문가들 또 회의 보고도 있었고, 이쯤 되면 대기업이 인정하고, 정말 재발방지하겠다고 치료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인정 안 해 노무사님 지금도 다 소송 중이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산재 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한 숫자는 한 43명 되는데, 그 중에 14명이 지금 소송에 가 있고, 한 10여 명이 지금 여전히 근로복지공단에서 굉장히 오랫동안의 그 긴 조사 과정에 있고, 또 먼저 또 한, 10몇 명은 이미 이제 불승인을 당해서 소송은 가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러니까 한번 이게 이제 그 노동자나 그 유족들이 산재를 한번 신청해서 끝까지 결론이 날 때까지 한번 싸워보겠다 마음먹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말 최소 수년의 이런 과정을 그 고통을 계속 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산재도 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좀 편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삼성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책임 있는 자세로 나와야 되겠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버님, 우리 영화에서도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1심 승소했다는 거 아니었는데 항소심이 지금 진행 중인 거죠? 2심에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럼 그것도 지금 몇 년째 지금 진행 중인 거죠? 2심에 지금 한 3년 가까이 진행 중에 있어요. 2년 6개월, 7개월. 그래도 이건 우리가 스포일러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영화에 도와주시는 변호사님도 나오시잖아요. 우리 민변 변호사님들인가요? 민변 변호사님들도 다수 있고 아니신 분도 계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사실 영화로 다 좋은데 제일 미안한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변호사님들이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헌신적으로 도와줬는데, 이 영화에서 좀 약간 재밌는 캐릭터로 좀 그려져가지고 영화 만들어지고 이런 변호사님들한테 어떻게 초청해서 이렇게 보여줘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자세히 이야기하고 싶지만 스포일러가 될까봐 안 하는.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재밌어요. 그때 아주 재밌는 장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1차 소송, 2차 소송, 3차 소송 이렇게 하고 있는데, 1차 소송은 삼성 반도체 백혈병, 집단 백혈병 이제 항소심 중에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이제 3분의 변호사님, 그다음에 2명의 노무사님 이렇게 같이 3분의 노무사님 같이 하고 있어요. 화우에 계신 박상원 변호사님, 그리고 민주노총 법률원에 계신 임선아 변호사님, 그리고 다산 법무법원에 계시는 김칠준 조지훈 변호사님이 같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노무사님 같은 경우에도 저기 천안에 계신 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의 김민호 노무사님도 계시고, 여기 노동법률원 새날에 그 권동희 노무사님도 계시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같이 분들. 이렇게 공동으로 했는데 이렇게 캐릭터 한 번으로 딱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변호사님하고 기자님들은 사실 여러 좋은 분들인데 영화의 흐름상 이제 한 분으로 압축돼서 나왔고 그렇게 우리가 또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 문제는
우리가 지금도 1인 시를 진행 중 노무사님 그다음에 이번 주인가 토요일 날인가 무슨 삼성 바로잡기 문화제가 열리지 않나요? 네. 그거 한번 안내 좀 해주시죠. 그래서 삼성에 한 맺힌 사람들 다 모여라. 이래서 서울시청 광장에서 그 1시부터 6시까지 이제 삼성 바로잡기 한마당 이런 이제 그런 제목으로 예를 들어 반올림 부스도 운영해서 이제 영화 소개도 하고 책도 팔고 반올림도 홍보하고 반올림 말고도 이제 지금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들이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 문제도 알리고 이제 의료 민영화 문제도 삼성에 또 굉장히 큰 관련이 있어요.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는 배후에 삼성생명이 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문제도 알리고 해서 삼성 바로잡기 한마당이 이제 시청광장에서 있고 문화제 형태로는 이제 4시부터 그날 거기에서 4시부터 이번 주 토요일이죠? 아버님도 오셔서 발언도 하시고 하십니다. 우리 뭐 배우들도 좀 오시나요? 바쁘시지 않으면 와주세요. 네. 저번에 우리 영화배우 박철민 배우님 제가 전화 한번 드렸더니 가고는 싶으나 촬영으로 꽉 차 있다 그러셨죠. 저희 둘이 윤교 PD님하고 제가 밖에 술 한잔 먹다 전화 드렸고 술김에 그랬더니 도저히 시간이 안 나신다 그러더라고요.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인기 있을 때 먹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찍어야 되는데 인기 있을 때 곧 있으면 인기 없어진다고. 그래 더 많이 기부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되게 우리 영화배 박철민 님도 정치로 사실 정말 여기저기 많이 기부를 하고 계세요. 실제로. 너무 좋은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버님 아까 그 이야기 나오는 화학물질 관리평가법이라고 지금 그게 쟁점이죠. 또 국회에서. 우리가 줄여서 화평법이라고도 하는데 그 법도 지금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법사위에서 막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뭐 장난 아니죠. 노무사님 아버님 그 이야기만 잠깐 해주시죠. 조금 생소한 법인 것 같아서. 그 화학물질 관리평가법이라고 저도 줄여서 화평법이라고 하는데 환경단체들이 지금 많이 또 열심히 투쟁을 하더라고요. 맞죠? 지금은 이런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이런 기업에서 화학약품을 어떤 화학약품을 쓰는지 이 노동자들한테 지역 주민들한테 알리지 않고 쓰거든요. 근데 그 화학약품이라는 게 만약에 사고가 났다고 하면은 그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어떤 사고가 나는지 어떤 이 위험 물질에서 어떻게든 그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화학 물질을 어떻게 쓰는지를 노동자도 알아야 되고 지역 주민들도 알아야지만이 이게 이 대처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화학약품을 주민들한테 알리고 노동자한테도 알리고 그 교육을 이 화학물질은 어떤 그 화학약품이 하는 거를 노동자 지역 주민들한테 알려서 이 화학물 약품으로부터 위험성을 미리 사전에 감지해서 그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만드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래서 이 국회에서 그 화학약품에 대한 그 토론회를 오늘도 국회에서 갖고 정보 공유, 그다음에 화학물질의 종류를 공개를 해서 그다음 위험도를 알려줘서 지역사회라든지 노동자들도 하고 그래야지만 노동자도 그 작업 현장에서 병이 안 걸리고 죽지 않기 위해서 아마 우리 청취자들도 다 100% 공감하시죠. 왜냐하면 가습기 살균제로 몇백 명의 어린 생명이 죽었잖아요. 그게 무슨 살균제 성분이 뭔지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아무도 몰랐잖아요. 저도 막 가습기 살균 나왔을 때 이거 좋은가 보다 하고 막 코 막 뒤에서 막 엄청 먹고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구미의 불산 유출 사고 있었죠. 삼성 기흥공장에서도 화성공장에서 있었잖아요. 화성공장에 불산 사고 나갖고 한 명 숨지고 3명 다치고. 구미에서도 그랬는데 불산이 뭔지 우리 국민이 어떻게 알았어요? 불소는 들어봤어도. 그 공장에서 불산을 쓰고 있다는 것도 몰랐고 그게 누출되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심지어는 주변에 멀쩡한 사람이 막 죽고 노동자가 죽었잖아요. 무시무시한 물질이라면서요, 그게. 근데 지금도 이런 화학약품 쓰는 그 공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이 암이 얼마나 걸렸는지 역학조사를 해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 만약에 이런 화학약품을 많이 쓰는 그 대단히 공장 옆 주민들한테 이 암 발병률을 좀 조사를 해보면은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암 발병률은 좀 상당히 좀 높을 거라고 추정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버님께서 이제 사실 이제 산업재해 화학물질까지 이제 공부하셔가지고 너무 아버님이 많은 거 알려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버님 사람들이 아무튼 네티즌이나 청취자들도 아버님 사투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그냥 외서는 정확히 왜라는 표현이신가요?
다시 묻는 표현이지. 예, 왜서라는 말은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질문을 했을 적에 그게 무슨 말인지 다시 질의하는 거잖아요. 왜서? 예. 뭔데? 이렇게 다시 묻는 거잖아요. 뭔데? 왜서 그러냐면 이렇게 표현. 뭔데 그러냐면. 그다음에 잡새. 보통 잡수세요. 먹어. 그런데 잡새는 그 잡수세요 하는 거는 그냥 잡수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 잡세요라는 말은 글쎄 한잔 드세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죠. 그렇게 좀 잡수세요 이제 하는 말은 그렇게 좀 이해해도 될 것 같은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약간 박철민 배우가 창조한 사투리도 일부 있는 건가요? 예. 약간 그런 감이 있긴 했었어요. 아무튼 너무 영화가 강원도 사투리에 대한 관심까지 촉발시켰어요, 지금. 또 이게 사투리가 보면은 강릉하고 속초하고 말이 조금 달라요. 또 그러나요? 속초 쪽에는 그 이북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이북 사투리에 좀 가깝고 또 강릉 쪽에는 그 경상도 사람 쪽이 좀 가까워서 그래서 경상도 말에 또 사투리가 좀 많이 섞여갖고 강릉하고 속초하고 거리 차이는 한 70km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또 말 사투리는 좀 그 억양이 다릅니다. 오늘 또 그런 지역에 대한 정보하고 지식까지 주셨습니다. 우리 최종보스님께서 개인적으로 삼성 제품을 가급적으로 구매하지 않아요. 나무의 뿌리님도 저도요. 그쪽은 폰도 거기까지 안 삽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보니까 이 삼성에 대해서 항의하고 정하는 표시로 사회적으로도 하지만 개개인으로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삼성 문제가 한국 사회의 가장 큰 고질적인 병폐고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분들이 많고 우리 노무사님은 삼성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실 정도인가요? 어떻습니까? 이 삼성 정말 이게 막 맨날 분노하면 화병 걸려서 못 살아요.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가끔가다 이제 아무래도 영문도 모른 채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그 관계를 맺었던 피해자분들 돌아가시는 분들이 가끔 이렇게 좀 떠오르거든요. 그럴 때 좀 괴롭고. 근데 이거를 괴로워만 하면 전혀 진척이 안 돼요. 그래서 좀 저희 바돌림 좀 즐겁게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약간 뭐라 하지? 이 활동을 좀 열정적으로 하게 하려면 좀 긍정적인 힘 이걸로 좀 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360일 24시간 괴롭고 슬프기만 하면 사실 투쟁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슬플 땐 슬픈 거고 또 신나게 투쟁할 땐 투쟁해서 이 문제를 공론화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또 하나의 약속 영화도 보면 전체적으로 슬픈 영화지만은 중간중간에 보면 웃음도 나오잖아요. 아마 PD님도 영화를 만드실 때 그런 고민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감독님이랑. 저희가 가장 어려웠을 때, 저희가 투자금이 다 빠져나갔을 때, 저희는 힘을 줬던 분들이 반올림 분들인 아버님이었어요. 저희가 충무지회가 아니라 그때도 아마 12월 21일이었나? 그때 갔다가, 저는 투자자가 다 빠져나와가지고,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약속을 해서 가기 싫었는데 갔는데,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이제 하시는 거 보면서 이 영화를 끝까지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영화를 만드는 것들은 이게 힘들어서 분노해라는 이야기보다는 저희가 더 집중했던 이야기는 뭐였었냐면 한 아버지가 이 억울함 속에서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 얼마나 단단해져 가는 과정인가.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래 세상이 좀 어렵긴 하지만 우리 엔딩 크레딧 보이는 것처럼 희망이 있다. 50만이 됐다고 해서 저희가 500만, 1000만이 안 돼서 희망이 없는 게 아니라 50만의 숫자가 지금 작은 희망, 작은 기적이라는 지점들을 저희는 계속 만들어 가려고 그것 때문에 저희도 이 영화를 같이 하고 왔습니다. 그래 맞습니다. 피디님 우리 또 하나의 약속 영화가 레미제라블이나 변호인만큼의 관객 수는 기록하지 못했지만 영화의 파급력은 급급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레미제라블, 변호인, 또 하나의 약속 이런 영화들이 너무 좋았다. 힘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는 거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PD님이 용기 있게 끝까지 버텨주셔서 제가 그래서 우리 국민TV 네티즌들께서도 PD님한테 고맙다. 제작이 이런 글도 많이 올려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런 영화가 정말 만들어지기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PD님들 너무 훌륭하세요. 아니, 저는 정말 온갖 굳은 일을 PD님들이 다 하시는구나.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처음부터 영화 만드실 때. 네, 나중에 정말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제가 한 번 약간 사드리긴 했는데 다시 사드리겠습니다. 응응님께서 아주 중요한 제안을 또 하나 약속 DVD 선물회 캠페인을 하자. 예를 들어 국민TV에서 DVD 천장에서 시민들이 선물로 준 겁니다. 국민TV 예산이 될까요, PD님?
아니면 판매하는 방법도 있겠죠. 국민TV에도 만원짜리 TV를 사서 한 10만 원 넘게 팔리지 않을까요? 10만 장. 예, 제가 응응님 반드시 저는 참여연대나 민변을 제안해서 저희들 이건 같이 꼭 해보겠습니다. 근데 어때요, 피디님? 이런 자발적인 선물해주기 캠페인, 또 NGO들이 도매가로 막 사가지고 소매가로 판 다음에 그 수익금을 또 영화 제작자에 갖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은 다 가능하고요. 예. 네, 아까 말씀드린 거에 저희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저희 김태형 감독이나 저나 이제 박철민 배우나 저희가 약간 고민이 있어요. 이 영화를 하고 나니까 저희가 되게 정의롭고 성실한 사람인 줄 사람들이 많이 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끼리 만나면 저희는 서로 뭐라고 부르는 서로가 쓰레기라고 얘기하고 성물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왜 그러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만났을 때, 여기서 우리가 끝까지 갔던 것 자체는 스스로도 저희가 이건 잘했구나 생각을 하지만 이 이야기 자체에서 찬사를 받거나 계속 하시는 분들은 저는 아버님과 노무사님들 그리고 한테 갔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청취하시는 분들도 그 자리에서 저희도 마찬가지 저도 영화를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만났을 때 영화를 만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도 되게 많을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죠. 와, 피디님 이 영화가 첫 작품은 아니고 지금 제가 상업 영화 만든 거 4번째 작품. 그전에는 어떤 영화? 그전에는 이전에는 페이스메이커라고 이제 페이스메이커. 네, 그거랑 김명민 배우님이 네. 그 마라톤 보조자인데 본인이 뛰시는 영화. 네, 그 제가 기획을 해서 제작을 했었고요. 그렇군요. 그전에 마린보이라든지 친정엄마 같은 영화들을 했었고. 예, 마린보이. 네, 마린보이. 네, 김강호 조재현 선배. 그분들 나오는 영화. 제작을 저는 했었습니다. 제대로 기억하는 게 없어요. 아까 백혈병도 숫자가 막 틀리잖아요. 네. 영화 배우도 김강까지 생각이 안 나요. 네. 그분은 돈의 맛에 나온 그 젊은 배우님. 맞습니다. 아무튼 오늘 굉장히 이야기를 계속 재밌게 하고 있는데 슬픈 이야기를 재밌게 하는 게 좀 저도 답답하긴 한데 제가 뭐였죠? 정말 궁금해님이 대기업의 독점에서 협동조합이 뜨고 있다. 언론정황에 맞서서 우리 국민TV나 뉴스타파 같은 데 뜨는데 영화는 또 그런 협동조합이 없냐고 물어보시네요. 영화 제작에서 그런 협동조합이나 대안제작 시스템을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그 영화는 어떻습니까? 그게 처음 저희가 이 영화 개봉할 때 시점에 되게 많은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한계 회사에서 자본을 받다 보니까 원래 영화인들이 저희가 조폭 코미디를 하고 싶어서 그런 영화만 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걸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투자사에서 거절을 하기 때문인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또 하나 약속한 영화가 그런 투자 자본이 아니라 일반 자본으로도 영화를 만들 수 있다는 보여준 첫 번째 사례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이 영화가 만약에 어느 정도 수익이 생기고 했을 때는 저희 영화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먼저 말씀하셨던 게 그냥 우리끼리 협동조합을 해보자. 그래서 어떤 지점에서는 공익적인 지점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지점들이 필요한데 사실 사회에서 저희가 일반 투자자를 만나다 보니까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하고 싶은데 혼자라서 못했다. 그래서 어쩌면 저희가 계속 시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고 싶은 영화 그리고 우리가 보고 싶은 영화를 우리 이제 지금 국민TV처럼 협동조합이나 형태로 진행할 수 있는 어떤 그림이 언젠가 나오지 않을까. 제작 두뇌가 단초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맞습니다. 되겠죠. 아버님, 노무사님, 탐욕의 제국은 보셨죠? 당연하죠. 예, 어땠어요, 아버님? 우리 또 하나의 약속 영화 다음에 이제 탐욕의 제국도 같이 보자. 저는 탐욕과 불법과 폭력의 제국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어땠어요, 아버님? 그 다큐멘터리는? 탐욕의 제국 그 영화를 이렇게 보시면은 피해자 가족들이 실제 이제 전부 다 나오는 모습이 그대로 다 있는데요. 그 삼성 그 앞에서 그 시위하고 그럴 때는 너무 힘들어갖고 그 시위를 하다 보면 그 삼성 그 경비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 서지도 못하게 하고 막 뛰밀고 발로 차고 막 욕도 아주 심하게 담을 수 없는 막 그런 욕도 막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그 이현정 씨 그 사망했을 때 그 앞에 삼성 본관 앞에 이렇게 쭉 가는데요. 한 삼성 경비들이 그 앞에 그 삼성 본관 그 앞에 그 4차선 길을 막는 거예요. 아니 그 길은 이 도로는 경찰이 막을 수는 있지만은 이런 사설업자가 그렇죠, 이게 막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공권력 가진 사람이 그걸 막아야지 개인 이 회사 이 사설 경비업체가 그걸 어떻게 막아요. 그래서 이 경찰한테 그걸 좀 못 막게 이렇게 해달라는 또 경찰들은 그 우리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경비 말들에 귀를 기울여 갖고 거기서
이윤정 씨 그 앞으로 삼성 앞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막아갖고. 그래서 거기서 아주 엄청나게 심하게 이 삼성 경비들하고 경찰들하고 몸싸움을 하고 그랬었는데 삼성 그 경비들이 나를 이 발을 걸어서 둘러매치는 바람에 그때 나 이 발을 다쳐갖고 상당히 아주 몇 달 동안 다리가 아파갖고 쩔쩔맸던 그런 생각도 나는데요. 그런 게 이제 탐욕 제국에 다 담겼잖아요. 제가 아직 못 봤거든요. 그 탐욕 제국에는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이 다 담겼는데 이제 물론 제가 아프거나 아파서 이 하는 모습이나 다리 삼성 경비들이 내 다리를 걸어서 둘러매치는 장면은 감독님 그런 장면은 못 찍었어요. 그런 장면은 못 찍었었는데 삼성 이 본관 앞으로 이 웅무차가 가지 못하게 또 우리 피해자 가족들이 그 앞에 가지 못하게 막아서는 그런 모습들은 참 눈으로 뜰 수 없는 아주 꼴불견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탐욕과 불법과 폭력의 제국입니다. 다 돼 있는 거예요 거기는. 노무사님 어떠셨어요 탐욕의 제국? 탐욕의 제국 아직 안 보셨군요. 그러니까 얼마 전 참여대에서 단체 상영했는데 저는 그러셨구나. 입 많아가지고 꼭 볼 거예요. 네, 꼭 또 하나 약속 여러 번 볼 거고 탐욕의 제국도 볼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또 하나 약속 IPTV 다운로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개 카운트 올리겠습니다. 반올림 회원가입하고. 탐욕의 제국 황유미 씨 추모기일인 3월 6일에 개봉을 해서 지금 독립영화 이제 틀어주는 극장에서 상영 중에 있는데요. 그것마저도 사실 외면을 좀 당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CGV 무비 콜라주 이런 데에서는 아예 상영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있어요. 독립영화가 상영 전용관 전용관에서도 잘 틀어주지 않고 있어서 지금 그것 또한 이제 되게 외압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이게 다큐멘터리 영화라서 일반 상업 영화보다는 이제 많이 보통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지기는 쉽지는 않지만, 이번 이 방송을 통해서 탐욕의 제국도 많이 좀 봐달라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나무의 뿌리님이 탐욕의 제국 보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상영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발생하는 거죠. 더 끝까지 찾아서 같이 봤으면 좋겠고 어머나님께서 굉장히 우리 모두가 들을 법한 좋은 이야기를 주셨어요. 삼성 구매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이 삼성 비판 못할 이유 없듯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만 이 영화를 만들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죠. 어쨌든 비판하고 비판을 하면 될 뿐이다. 마찬가지로 영화 잡은 스태프들이 상업작품 하는 것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겸손하시니 더 고맙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도 그렇고, 노무사님도 그렇고, PD님도 그렇고, 저도, 여러분 얼굴 보면 다 저희들 또 평범한 이웃들이거든요. 근데 아주 특별해서 무슨 삼성에 맞서는 게 아니라, 우리도 저 같은 경우도 다 누구나 약간씩 잘못당하고 좀 꼼수도 있고, 이렇게 인생에서 좀 부끄러운 것도 있는데, 근데 그래도 사람이 이렇게 100여 명 가까이 죽고, 엄청난 고통을 겪었으면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라든지 상식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마저도 짓밟는 불법 폭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맞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사람만이 삼성 싸우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 노무사 아버님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들께 제안의 말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여태까지 국민들이 노동자들이 삼성에 저항을 안 했기 때문에 삼성이 여태까지 잘못된 걸 계속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의 잘못을 앞으로 안 하게끔 만들려고 하면은 이 노동자와 국민의 저항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 제품을 될 수 있으면은 좀 안 사고 삼성에서 계속 질타를 해 주시면은 또 이 문제는 또 이 근로복지공단이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기관인데 노동자 복지를 책임을 못 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로복지공단의 그래서 문제점까지. 삼성과 관련된 근로복지공단, 산안공단도 같이 좀 좋습니다, 아버님. 자, 우리 이제 끝마쳐야 될 시간이 됐는데 또 너무나 아쉽습니다. 자, 우리 오늘 청취자 여러분, 반올림 회원가입 후원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또 하나의 약속 영화, IPTV, 포털에서 다운받는 거로 끝까지 또 함께 해주시고, DVD 선물하기까지. 그리고 우리 아버님 잊지 않고 끝까지 우리 열심히 삼성 문제, 이 산업재 문제 해결할 때까지 저희들 끝까지 함께 연대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들께 인사드리죠. 탐욕의 제국도. 탐욕의 제국도 함께 봐주시고요. 자,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힘내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